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엄청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여기저기서 지금 시장이 어려우니까요. 네, 뭐 주가 지수 레벨과 상관없이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모두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 경기 침체가 이제는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로 갑자기 가고 있는 시사하는 발언을 했죠, 실제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저는 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동안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이번 거 6월에 FOMC 그거 경제 전망, 물가 상승 전망치 보면서요. 야,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는 포기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를 많이 높이면서 경제 성장 1.7%로 네. 지난번보다 많이 낮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1.7%도 제가 보기에는 좀 높은 수치입니다. 네. 뭐 1분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였죠. 성장했고 지금 2분기 애틀란타 연준 그 GDP 나오를 보면요. 0.0%거든요. 이게 네. 6월 27일 날 다시 수정이 되는데 2분기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3분기, 4분기 좀 회복되더라도 올해 1% 성장하기도 좀 힘들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GDP가 이 말씀해 주신 그 예측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0에 붙어 있는데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이게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간 그 산술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 두 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리세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예.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미 그게 시장이 전부 반응했지 않느냐. 아, 네. 그래서 미국 주가가 제가 보면은 한 지금 미국 S&P 500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저 나름대로 한번 추정해 보는데요.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그다음에 유동성 M2를 고려해 가지고 S&P 500을 지금 추정해 봐 한 3,850 정도가 적정 주가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3,660인가요? 이 정도까지 장중에 그게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죠. 맞습니다. 지금 적정 주가 밑으로 떨어진 거죠. 지금 S&P 500, 뭐 나스닥 많이 떨어진 게 2분기 경제 성장률 그렇게 낮아지는 거를 저는 주식시장이 미리서 반영했다. 네. 실제로 발표되면은 저는 오히려 더 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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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건데 예. 오히려 경기 침체 온다는 게 확정적이니까 예. 주식은 그래도 조금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지금 들리는데 예. 그렇게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네. 예, 저는 저 미국 경제를 볼 때 이 한 가지 그림이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그 미국 실질금리인데요. 네.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차이예요. 네. 근데 실질금리가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실질금리는 영원히 마이너스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게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든지 이게 플러스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미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미 국채 수익률이 2020년 2월 달에 10년짜리가 0.53%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3.47%가 올랐으니까 네.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고 많이 붕괴됐고요.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이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고 있죠. 네. 네, 그런데 저는 미국 금리가 여기서 많이 오르지는 못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 미국 명목 잠재 성장률 추정해 보면은 한 4% 정도 나오거든요. 장기적으로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은 명목 GDP 성장률을 넘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적정 10년 국제 수익이 4%라는 거죠. 근데 3.5% 왔으니까 거의 금리는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러려면 이 실질 금리가 축소되려면은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져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지난 5월 소비자 물가가 8.6% 올리면서 정말 많은 충격을 줬는데요. 네. 네, 저는 5월 혹은 6월이 물가 상승률 정점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월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이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이 축소될 것이다. 예, 저는 내년 가면은 미국 물가가 3% 정도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질금리가 0%로 접근해 가는데요. 예,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수요가 많이 축될 거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 경제를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인플레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은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죠. 물가는 뭐 8% 오르고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더 올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금리를 올리니까 자산가격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결국 소비 투자가 시차를 두고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가 되지만은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지죠. 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고 언젠가는 플러스로 될 텐데요. 그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75년, 79년 이때도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큰 폭 마이너스였거든요.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그런데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이게 축소되는 과정에서 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였거든요. 그래서 실질 금리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폭이 크다는 거는 내년에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계속 미국 경제는 내년에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아주 얕은 침체고요. 내년엔 더 깊은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내다보고 있는데 뭐 이런 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교수님 2분기 GDP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네. 그러면서 경기 침체를 확정한 다음에 네. 아직 6월 물가지표 그러니까 뭐 7월에 얼마가 나올지는 네. 물가가 꺾이긴 꺾이더라도 네. 말씀하신 3% 레벨까지 가려면 갈 길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과정에서 연준이 지금보다 또 여전히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강한 긴축을 좀 예. 더 진행한다라고 하면 예. 시장은 아직도 좀 더 불확실성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뭐 주가를 전망하면서 뭐 4월 떨어지고 5월 조금 반등한다. 6, 7월은 나쁘다. 8, 9월은 좋을 것이다. 사실 올로 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그냥 제 모델에서 나온 수치예요. 그런데 미국 소비자 물가가 우리나라도 저는 6월이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7월 초에 발표되고 미국 소비자 물가는 7월 물가가요. 우리나라는 8월 초에 발표되고 미국은 8월 중순경에 발표가 되죠. 그런데 그때 보면은 7월 물가가 6월보다는 낮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물가가 피크아웃 상승률 측면에서는 됐다. 근데 물가 상승이 여전히 뭐 미국은 7%대 후반이고요. 우리도 5%는 유지할 겁니다. 그래도 상승률은 낮아지니까 이런 걸 보고 그동안 금융 강한 긴축에 대한 그 정도가 조금 약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대 물가가 나왔을 때 네. 미국 연말 금리는 어느 정도까지로 보시나요? 지금 전망보다는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 기준금리는 더 올리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기준금리보다는 늘 시장금리를 보자. 이게 시장금리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3.47%까지 올라갔다 지금 3.15, 3.2% 안팎에서 움직이는데요. 거의 저는 3.47%가 고점이었을 것이다. 10년 국채 수익률은 내년에 경기도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가지고요.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는 거의 장기 금리는 거의 정점이야. 물론 단기 금리는 여기서 더 오르겠죠. 그리고 미국이 7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아마 9월 달에는 뭐 저는 한 0.25, 0.50% 올리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도 높아져 버리죠. 특히 지금 2년하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거의 지금 근접했지 않습니까? 어제 3.15, 3.05. 그런데 아마 7월, 8월 가면서는 2년 국채 수익률이 10년은 떨어지면서 2년은 올라가 버리면서 이게 완전히 경기 침체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는 조만간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은 미래의 경기 둔화 이런 걸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 가면은 저는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조금밖에 못 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가서는 오히려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 S&P 500 적정 지수가 교수님이 보시는 모델은 3,850 현재 수준에서. 현재 수준이 그렇다고 보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내년에 경기 침체까지 반영된 건 아닌 숫자라시는 거죠. 3,850이.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어차피 주식을 우리가 하려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의 전망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 3,850이라는 베이스를 놓고 여기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해보다 더 세게 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직도 주식이 싸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예, 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 괜찮. 예,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이 영선이 제가 미국 적정 주가 추정한 거거든요. 네. 예, 이거는 물론 제 모델에서 나온 수치예요. 그래서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예, 유동성 M2를 고려한 거거든요. 이게 현재 수준에서 3,850 정도가 나와요. 예, 그런데 지금 적정 수가 밑으로 떨어졌죠.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펀더멘털을 가대평가나 가소평가하거든요. 지금 가소평가 국면에 들어섰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 50% 이상 가소평가하는 국면으로 들어섰어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네, 그런데 늙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연착륙보다는 경착륙 하니까 지금 적정 수준에 왔는데 네, 내년에 그 경기가 침체 보이면은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도 다 감소하거든요. 이 적정 주가가 더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또 저평가 영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저는 미국 주가가 지금 저점은 아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뭐 8, 9월에는 인플레율이 좀 완화되면서 반등할 수가 있다는 거는 보거든요. 아직은 네, 저점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점은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네, 알 수가 시점은 알 없는데 수는 네, 없지만. 저는 뭐 내년 상반기 무렵이 아닌가. 근데 미국은 예를 들어 만약에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정말 금리 인하를 하면은 2018년 저희 미국 증시를 한번 보면은 4분기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바닥을 찍었는데 금리 인하는 그 다음 해 상반기 말쯤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바닥을 찍었던 게 뭐였냐면은 금리를 이제는 올리지는 못하겠거니 하면서 예. 이제 바닥을 찍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교수님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정말 만약에 올해 하반기 마지막에는 금리를 거의 못 올리든지 25bp는 올리고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면 주식 바닥은 그보다 먼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항상 선행을 하니까. 예. 선행할 수 있는데요. 근데 네.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다른 상황이에요. 네.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 모든 자산가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동안 마샬 K라고 그래가지고 GDP에 비해서 통화량이 엄청 늘어났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가 이제 상당히 채권 시장 붕괴됐고요. 0.53%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국제 수익이 3.47% 올라갔으니까 채권 시장 거품이 많이 붕괴된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다. 그냥 남은 게 저는 미국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거품이 발생했는데 이제 서서히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 조만간 전개될 것이다. 우리 저 김애널이 뭐 부동산 시장 저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만, 네, 제가 뭐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는 소비자 물가, 소득, 그다음에 렌트 이런 거에 평가해봐도 미국 주식 거품 주택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 거품이 꺼져야 된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주가가 오르더라도 오를 수가 있다. 교수님 제가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니 뭐 먹을 만큼 먹었나 모르겠는데 금리가 시중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는 저는 2008년 말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특히나 최근에 하이힐드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부동산에 크래쉬가 발생할 정도로 거품이 확 꺼지려면 예. 그러려면 신용의 문제가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사실 이게 부동산이 조용히 내려온 적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연착륙이라는 게 없죠. 부동산 그렇죠. 역시.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예, 되는데 예. 트리거가 뭐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동인으로 갑자기 이게 붕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최근에 금리는 왜 이렇게 요동치는 걸까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가 최근 거품이 아주 빠르게 붕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오른 거고요.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지금 30년짜리가 6% 넘어서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근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는 네. 숫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미국 주택 시장을 볼 때 주간 단위로 보는 모기지 지수라고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오르니까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올 연초에 지수가 한 980까지 갔다가 지금 300 안팎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신규 주택 매매 감소하고 있죠. 어제 발표된 기존 주택 매매 감소하고 있죠. 그다음에 주택 착공호수 이런 거 다 감소하고 있죠. 이미 저는 미국 주택 시장 방향이 전환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미국 주택 가격은 좀 발표가 늦어요. 케이스 실러 지수가 대표적인 주택 가격 지수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매월 말에 지난달 이달 것 통계를 발표하거든요. KB국민은행 같은 데서. 그런데 미국은 지금 3월 것까지 발표 안 됐어요. 근데 3월 것까지 보니까 급등했지 않습니까? 저는 뭐 5월, 6월 데이터 발표되는 걸 보면은 그게 서서히 최근에 그 매매나 그다음에 모기금융 같은 거 보면은 꺾였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꺾이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기지가 단기에 이 정도 오르면 신규 매수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도 예. 보여지는데요. 2008년하고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MBS나 파생 상품들이 워낙에 많았고 예. 그게 금융 위기로 전이가 됐던 건데 예. 그때 대비해서는 지금 금융기관이나 개인의 가계부채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예. 또 예. 사실 예. 다른 문제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무 건전성이 좋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이게 충격적으로 많이 내려올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약간의 조정으로 그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늘 말하지만 자산 가격이라는 건 연착륙이라는 게 없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다 경착륙하고 있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는 항상 펀더멘탈을 가소평가하는 거죠. 집값도 저는 마찬가지로 적정 생각해요. 가격보다 더 예. 내려갔다 온다는 거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그게 아마 소비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그 주식 비중이 54%예요. 작년 4분기에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2000년 IT가 붕괴될 직전에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뭐 분기별로 보면 47, 48%였어요. 그런데 1분기 보니까 53%로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시작했고요. 가계 금융자산 주식 비중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지금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 보면은 물론 그 컨퍼런스 보드가 더 신뢰가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 소비자 지수 보면 역사상 지금 최저치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데 여기서 집값까지 떨어지면은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가계 실질 소득이 별로 안 늘어나고 있어요. 가계 저축률도 일을 않고 그동안 돈을 쓰다 보니까 장기 평균이 한 7%인데 최근에 보니까 4%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난 1분기 보면은 사실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거는 소비는 증가했는데 대부분 수입이 너무 많이 증가해가지고 마이너스 성장했죠. 근데 소비까지 줄어들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게 뭐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 심리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교수님이 좀 단기적으로 이제 뭐 하반기나 3분기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도 아까 8, 9월 뭐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주택 시장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그 짧은 반등을 노려서 새로 뭐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이라도 그냥 주식시장에서 오르면 나오는 팔아야 게 되는 오히려 오르면 타는 게 뭐 네. 뭐 그건 어떻게 뭐 그런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 단기를 하는 게 네. 그건 단기로 어떻게 보세요? 하는 게 참 위험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주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장기 추세 한번 보시죠. 네. 네. 아 이제 한국으로요. 아 네, 우리나라 말고. 보면요. 네네네. 네. 이게 코스피 얼말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80년대 말에 한번 큰 폭 상승했죠. 이때 3조 호황이 있어가지고 우리 수출 정말 잘 됐거든요. 그리고 기업은행 부실해지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500, 1000에서 박스권 보이다가 그 다음에 뭐 2004년, 그 다음에 2007년까지 이때 큰 폭으로 한번 올랐었죠. IMF 경제위 구조 조정했다. 그때 이때 중국이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하면서요. 우리 수출 비중이 11%에서 25%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또 박스권을 보였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다가 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동성. 우리도 이 시기에 마샬 K가 급등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한번 급등했죠. 그리고 이게 지금 급락인데요. 저는 장기 박스권에 접어들었다. 아주 잔적으로요. 국민연금, 뭐 사학연금 한번 수익률 한번 보시면요. 지난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1%였어요. 네. 근데 장기 평균은 6.4%거든요. 평균에 접근해 갈 거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3년은 과거 평균 6%보다 더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박스권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박스권에 접어들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저는 박스권 하단에 거의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 추세를 통계 HP 필터로 구하고요.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저는 이 추세에서 20% 이상 벗어나면 무조건 주식을 사거든요. 단기적으로. 지금 17% 벗어났어요. 저 오늘 주가까지 반영. 오늘 주가를 제가 넣은 겁니다. 아 오늘까지.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20% 벗어나면요. 단기적으로 주식을 삽니다. 네. 지금 그 수준에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예, 주가를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예, 작년에는 한 40%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계속 주식 비중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주가를 넣으니까 이것도 16% 정도 가소평가형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서 가매도라고 그러나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럴 때는 반드시 반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저는 8, 9월에 반등하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인플레이율이 6월보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떨어졌을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진 데다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추세적으로 8, 9월 오르다가 상승이 아니라 이제 몇 년 동안 지루한 박스권일 것이다. 8, 9월 반등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 요 바로 전 시간에서 저희를 만났던 네. 분들은 두 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은 지금 바닥이 어딘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대기, 그러니까 매수 매도 다 하지 말고였고 한 분은 일단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어야 다음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였는데 만약에 교수님 말씀대로 20% 정도가 단기 바닥이라면 지금도 사실은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남은 게 없으니까. 예. 그러면은 교수님이 느끼시기에 사실 첫 질문이었는데 지금 사실 이제 나왔는데 질문이 예. 지금 정도의 지수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거의 바닥인 것 같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주식 팔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네.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심지어 사도 된다라고 사도 생각하시는 된다고 거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8, 9월에 예. 정리하는 걸로. 팔으셔도 그때 팔더라도 8, 9월에 팔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상으로 숫자는 분명히 바닥 박스권의 바닥에 왔다고 하더라도 네. 항상 언더슈팅, 오버슈팅이 주식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렇게 공포 구간에서는 더 네.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서 불안한 건데 예. 지금 장기 전망 자체가 미국 부동산까지 꺼지고 한국도 만만치 않은 또 위험이 있다. 예. 게다가 수출이 지금 내려갔는데 수출이 바로 회복될 조짐이라기보다는 지금 미국 경기 안 좋으면 또 한국 수출도 바로 반등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래도 사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8, 9월이라는 건 앞으로 몇 개월이고 그렇죠. 네. 예. 내년까지 보면요. 저는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 네. 그래서 주가 지수가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모르죠. 근데 저는 작년 말부터 코스피가 한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맞습니다. 네, 그건 아주 장기적인 이야기고요. 지금 제가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게 너무 추세에서 벗어났다. 추세에서 벗어나면 일정 기간은 추세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줄이시더라도 지금보다는 음, 조금 더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올 때 줄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시장에 보니까 너무 이제 나쁜 뉴스 위주로 이제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낀 게 아까 그 교수님이 일평균 수출 금액을 예. 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많이 줄었다고 신문지상을 엄청나게 장식했는데 사실은 6월 달에는 선거도 있었고 현충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11%가 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신문에 전혀 나오지 않고 YOY로 그냥 수출 금액이 줄었다라고만 되게 언론지상을 되게 많이 장식하는 걸 제가 봤고 그래서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일평균이 늘었던데 이런 부분이 옛날에 주식을 직접 하셨던 애널리스트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쁜 뉴스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보통 바닥인 경우가 많죠. 네. 그런 혹시 또 사례가 뭐 있을까요?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 저 나쁠 들으시기에. 때는 나쁜 것만 보내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그 뉴스 심리 지수라고 발표가 되는데요. 아, 뉴스 심리 지수요. 네. 네네네. 네. 그게 뭐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인데 어, 그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말씀하셨으면 기자분들 좀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20일까지 전체 수출은 마이너스 3%거든요. 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것만 보도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 조업일수가 이틀 반이 작년보다 네. 줄어들었어요. 그 일평균 수출 금액 따지면 제가 이번 달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작년보다 11% 증가할 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적정 주가 2,750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평균 수출 금액은 20일까지 11% 증가했습니다. 네. 월말 가서 조금 낮아질 수는 있지만 네.
그 일평균 수출 금액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걸 좀 공부하고 그런 걸 보도하셔야지. 그냥 근데 일평균 수출 금액이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시는 아니요, 건가요? 이게 그거는 그냥 똑같이. 이게 5월 달에 26억 8천만 달러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6월 달에는 그 26억 달러를 좀 밑돌게 돼요. 그러니까 5월보다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 나빠진 거는 예, 맞는 거죠. 예, 수준 자체는 낮아지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수출 YOY로 보지 MOM으로는 거의 안 보니까. 네, 계절 조정을 안 하니까 네, 수출 동계는. 네. 네, 네, 네. 그래서 11% 증가하면은 그렇게 나쁜 건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더구나 일평균 수출 금액 제가 전망해 보면은 6, 7월에는 안 좋습니다. 네. 금액이 5월보다는 낮아지거든요. 근데 8, 9월은 6, 7월보다는 좀 높아져요. 물론 제 모델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제가 8, 9월에는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그리고 요즘에 제일 이제 기왕 수출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세청에서는 무역 수지를 발표하고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경상 수지 안에 있는 상품 수지를 상품 수지 발표하잖아요. 근데 두 발표하죠. 개가 다르잖아요. 예, 다르죠. 근데 상품 수지 어쨌든 그 한국은행에서 쓰는 경상 수지에 포함이 되는 거는 무역 수지가 아니고 상품 수지잖아요. 예. 근데 무역 수지 적자가 났다고 또 언론사에 엄청나게 많이 장식을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도 상품 수지가 흑자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경상 수지가 플러스인 경우도 많고 예.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나라가 돈을 못 벌고 있지 않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국제자분들이 해석하시는 게 좋을까요? 왜냐하면 신문에는 무역 수지만 나와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예. 네. 그게 이제 통관 기준하고 네. 예, 그리고 뭐 그다음에 조선 뭐 이게 발주 산업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예. 그래서 저 4월 경상수지가 약간 적자 났죠. 네. 예, 근데 5월부터는 상당히 흑자로 돌아설 네. 거예요. 뭐 상품 수지는 아마 약간 적자 나도요. 네. 우리나라가 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예, 투자가 저축률보다 낮아지면서 계속 경상수 흑자가 나거든요. 네. 그 돈들이 계속 해외 증권 투자, 주식 투자, 채권 투자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자 소득이 들어오고요. 네. 과거에는 우리 배당 소득이 마이너스였어요. 네. 외국인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 50%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배당 주면은 예, 나갔죠. 적자가 네. 났어요. 또 근데 우리 지금 배당 소득이요 적자 난 적이 없어요. 네. 계속 흑자가 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애국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무역수지 적자라고 해서 막 그렇게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에 그렇게까지 많이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네. 오히려 저 경상수지를 봐야 되죠. 그렇죠. 예.